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연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기술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장애물이었을까? 네,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자료들 보면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직후 또 60년대 초반까지 이 기술 인력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좀 그렇죠. 제약도 많았고 그 안에서 또 나름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렇죠. 균형 있게 봐야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해방 직후, 그러니까 한 1948년 이때 나온 조선경제연보 같은 기록을 보면요. 당시 시각은 꽤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고급 기술 다 쥐고 있고 대부분 조선인들은 뭐 그냥 단순 노동만 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 금속화학공업 같은 데서는 조선인 기술자 비율이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됐고요. 기계공업도 한 25%. 근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저급 기술자였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기술 교육을 잘 안 시켜서 그렇다. 이런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해방 후에 우리가 기술 공백이 심각하다. 빨리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군요. 네, 그런 주장의 근거로 많이 쓰였죠. 이후에 그 고바야시 히데오 같은 학자들은 이건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고요? 일본 자본이? 네, 맞아요. 그 이중 구조. 그러니까 숙민연 기술은 일본에서 가져오고 미숙련 노동력은 조선 농촌에서 값싸게 동원하고. 아,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결과가 아니라 아예 의도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조선인 노동력을 그냥 저임금, 미숙련 상태로 묶어두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분석이죠. 뭐 민족으로 나누고 교육 기회도 안 주고. 아, 상당히 좀, 의도적인 착취 구조였네요. 그런데 또 1970년대 이후로는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엄청난 제약 속에서도 어쨌든 조선인들의 기술 수준이 질적으로 좀 성장한 측면도 있다. 이런 주장이요. 네,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그 전쟁이라는 변수가 좀 작용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전쟁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 모스코비치라는 학자가 조선 식산은행을 연구했는데 전쟁 때문에 일본인 직원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인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재를 쓰게 된 셈이에요. 아, 필요에 의해서 그럼 정재정 교수의 조선총독부 철도국 연구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비쌉니다. 해방 딱 되고 일본 기술자들이 싹 빠져나갔을 때 조선인 직원들이 그래도 비교적 빨리 철도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 배경에 이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그런 중견 기술자나 관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 막 배우고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와, 그렇군요. 실제로 그 1930년대 말에서 44년 사이에 등록된 기술자, 기능자 수가 엄청 늘었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18만 명에서 40만 명 이상으로요. 이 숫자만 보면 일제가 뭔가 인력 양상에 되게 힘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로 실업학교 같은 것도 일본인 위주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는 데는 여전히 좀 소극적이었던 거죠. 아마 전쟁 때문에 사람 필요하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동원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건데요. 다른 자료를 보면 1944년에 등록된 40만 명 중에 압도적인 다수, 한 26만 명 정도가 정규교육이나 양성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냥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술 익힌 사람들, 현직자였던 거죠. 아, 현장에서 직접 배운 분들이 그렇게 많았군요. 네. 그리고 공식 양성소 수료자보다 검정시험 합격자가 훨씬 많았다는 점도 이게 무슨 정책적 지원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 스스로 배우려는 노력이 더 컸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분명 팽창했는데 그 방식이 주로 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에 기댄 거였군요. 하지만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뚜렷해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남한의 숙련 노동자 한 9천 명 정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거의 7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어요. 중졸 이상은 30% 정도밖에 안 됐고요. 70%가 초졸이야라. 그럼 1943년에 그 40만 명이라고 등록된 기능자 중 상당수는 사실 뭐랄까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산업 분야의 불균형 문제도 신박했어요. 산업 불균형이요? 네, 1943년 조선인 기술자 분포를 보면 공업 분야 종사자는 한 17%밖에 안 돼요. 반면에 사무나 상점 관련이 65%, 그리고 광업이 38%였어요. 광업 비중이 엄청 높죠? 광업이요? 왜 그렇게 높았을까요? 아마 전쟁 물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핵심적인 제조업 기술은 여전히 일본인들이 쥐고 있었고 조선인들은 주로 보조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자원 캐는 일, 특히 광업에 많이 동원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하려고 할 때는 잘 맞지 않은 구조였겠네요. 그렇죠.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해방이 되면서 이런 제한적인 기반마저도 좀 흔들렸겠군요. 경제 혼란이랑 실업 문제 같은 거요? 네, 엄청났습니다. 특히 그 광공업 분야 실업률이 막 80%, 90%까지 치솟았다는 통계도 있어요. 8, 90%요? 와, 그럼 식민지 시기에 그나마 쌓았던 기술 기반이 거의 무너져 내렸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야말로 기술 공백, 기술 빈곤 상태가 된 거죠.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식민지 시기에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들, 특히 일본 유학파들은 해방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실제로 1970년대 한국 사회 명사들 보면 절반 이상이 유학 경험자인데 그중 또 절반 이상이 해방 전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아, 그분들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갔군요. 네, 소수지만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산업화의 동력은 이분들이라기보다는 좀 달라졌다고 봐야 해요. 새로운 동력이라면 혹시 해방 이후에 새로 키워진 인력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1953년부터 60년 사이에 해외 유학생의 거의 90%가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90%가 미국행이라 엄청난 변화네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순히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경영 시스템 전반에서 이제 식민지 시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식민지 유산을 그냥 이어받은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기반을 닦았다는 거군요. 네,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는 바로 그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의 기술 인력이라는 게 참 복잡하네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서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나 산업 구조 면에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해방 후에 큰 단절을 겪고 미국 중심의 어떤 새로운 교육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산업화의 기반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식민지 시기 유산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은 해방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식민지 시대의 기술을 배운 방식이 정규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뭐랄까 어깨너머로 배운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의 흔적이 오늘날 한국 특유의 그 빠른 현장 적응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혹은 반대로 좀 체계적인 매뉴얼보다는 임기응변을 중시하는 문화 같은 것에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